여야 당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금정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텃밭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금정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명품 도시로 재건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 금정구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이유는 당정 지지율 하락과 정권 심판론으로 불거진 여당의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22.07%포인트의 큰 차이로 낙승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공멸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첫 선거에서 선방하면서 리더십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체제에 대한 신임 투표 같은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밀어준 거잖아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앞으로 부산에서도 여당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봅니다. 박재욱 신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개 선거구, 그래서 이제 미니 보궐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치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총평을 짧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당 대표가 가슴을 쓸어내린 본전 선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는 동률의 승부 2대2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약간의 손익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세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전국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대2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반반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선거에 미친 중요한 요인, 변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지적하시겠어요? 저는 가장 큰 요인은 각 진영의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유권자들이 똘똘 뭉친 결과가 결국 그 승패를 좌우한 가장 중요한 그 승부의 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검증은 놓쳤지만 아쉬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세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는 측면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요인은 아닐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여당의 후보들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위기의 상황이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보수의 안방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이 전국 상황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높지 않나는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칫 이 선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자칫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보수 유권자들 하나로 뭉치게 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검증과 인천 강화의 승리를 끌어낸 저는 동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역 패권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이 이제 좀 발언을 혈세 낭비 이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심판론이라는 것이 이 지역 선거, 지방 선거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지난 총선에도 그러고 지방 선거에도 그러고 계속 이런 것을 답보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새롭게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특히 우리가 산업은행 이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반대하는 입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민주당의 협조가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현안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각 당의 지지세를 모으는데 문제는 투표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나가 투표를 했지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진보랄까 이런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대한 강한 어떤 충성심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입니다.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 그래도 2위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보당에게 밀려서 3위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금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야권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은 과연 조국 혁신당이 냈다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으로 금정구가 단일화가 됐다면 또 결과가 어떨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왜냐하면은 다음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여러 가지 정당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곡성하고 이제 우리 영광에서 후보를 냈고 부산은 또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단일화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당초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쪽에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아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크지만 또 반감도 가진 층이 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곡성하고 영광 같은 경우도 지금 25% 뭐 30% 이 정도의 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자기 정당의 존재감을 만들었다. 부각시켰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요번에 사실은 호남에서는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승부를 겨루겠다는 게 그렇죠. 있지만 당초에 이제 이 금정구는 후보를 냈다가 거둬들인 것은 원래 전략적으로 이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야권 단일화의 실패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국힘의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 책임론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사전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저는 한 3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이 혁신당의 지금 의석 자체가 12명의 비례 의석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비례 어떻게 보면 전담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적 조직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생당이 특히 비례 의석에만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조바심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 사실 조국 대표가 한 달 살게 하면서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 후보 자체의 문제점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영광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 소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삭 죽기를 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사실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는 서울 강남에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역 민심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영광에서 어떤 식으로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는 정치적 조바심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패착으로 연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저는 조국 이 혁신당의 전략적 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재승 후보를 공천하긴 했지만 결국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그 구도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렇게 이 지금 단일화 과정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진정성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끌어내는 그런 식의 방식이 되는데 막판에 몰려서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양새가 중도 무당층들의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권과 야권의 각 강한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했다. 다시 말하면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투표 참여가 약했다고 본다.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되는 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에 민생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다가오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번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부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뭐 일단 민생이라는 부분은 일단 검증에서의 민주당의 실패는 사실 지역 현안에 지금 천착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선거의 본질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 정권 심판이라는 쪽을 너무 내세우는 바람에 사실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싸울 싸움꾼을 뽑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부산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국 혁신단에는 또 다른 또 대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고민이,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이 많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뭔가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는 독선과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그 지금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을 갖고 경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열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초박빙이라고 생각했는데 압승했네? 우리 안방 맞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주할 경우에는 상당히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국이 상당히 지금 이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여건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발등의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이번 한동훈 대표가 검증에서의 압승을 토대로 해서 윤 대통령의 차별화를 넘어서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중요한 하나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번 연말에는 특검 전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불거지고 있고 과거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의혹도 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가름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옳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심판론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이 했는데 그게 사실 식상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역 이권론이라는 거, 특히 그 금정구에는 그 진해병원 같은 그런 주요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성적으로 이렇게 천착하는 모습이 민주당이 약했다.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거 결과를 갖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어떤 수혜를 받은 어떤 인물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 향후 전국에 있어서 보면 조금 이제 뭐 그냥 자기 방어적인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라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 관심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한 민주당의 특검 전국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 혁신, 지금 국민의힘의 계획 어떤 압박. 이 양쪽의 양면 어떤 협공을 이제 윤 대통령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중도무당층들한테 신뢰와 기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지금 행동을 못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불신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 산업은행이라든지 글로벌 특별 도시 같은 그런 법에 대해서 여야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금정구의 선거 처음에는 혹시 의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분위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보수 단합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부산을 다녀갔고 또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분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서 좀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데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위기를 상당히 그러니까 기회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검증에 와서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국민 메시지를 여러 번 냈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사실 활동 자제를 하라. 그 이야기를 바로 검증에 와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날린 멘트가 인적 쇄신인데 사실 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들어도 그거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없애라, 척결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산에 와서 굳이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검정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뽑고 싶어도 사실 이 정권의 도덕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금 여당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선거에서 우리가 지역 일꾼을 뽑아놓으면 이 전국적인 이 근심거리는 이분이 해소해주겠거니 하는 믿음을 어느 정도 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기회를 잡은 것이고 문제는 이 정치적 기회를 이제 결과로까지 이어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윤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 그 자리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호남에서 일단 정치적인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만약에 이 지금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이 졌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 다음 대선에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 아닐까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뻔했는데 그건 일단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단 검증에서 지난 총선보다도 훨씬 더 뒤지는 약 10%가 더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 부분 자체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차기 총선에서 아니면 더 나가서는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동진 전략을 통해서 이 지금 동쪽의 정치적 그 발판을 마련해야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남긴 것이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라는 아주 취약한 이 지금 당세를 갖고 뭔가 의욕은 상당히 좋았는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정치 초보로서의 단점을 내보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어쨌든 이게 김건희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리스크도 같이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죠. 다음 달 11월 중순 되면 이제 위정교사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1심 결과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김건희 리스크 이 부분이 사실 윤 대통령이 아까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쉽게 수락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고 국힘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대립, 분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원래 4건의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2건심 심판이 나오는데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우리 지금 전국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금정구 보선 결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 얘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침례병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해결이 될까요? 네, 그 사실은 그 침례병원 문제, 우리 공공화 문제, 공공성 뭐 강화 문제 이야기는 한 7년, 8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의료 대란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이 부족하다 말이죠. 금정구의 지역 특성상 지금 대형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큰 병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침례병원의 묵은 과제인데, 그래서 좀 사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주요한 공약을 내세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 지금 작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 한번 상정이 됐다가 그 당시에 그 좀 문제가 부결이 된 상태가 있고 이번에도 그 지역구 의원 백종원 의원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부산시하고 백 의원님하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에 보건복지부 장관 말에 의하면 그 건강보험 정책 심의회를 거쳐야지 우리가 말하는 보험자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자 병원은 국가가 직영하는 병원이 되겠죠.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도 많이 도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통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묵은 과제가 한번 뭐 이번에는 뭐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좀 그렇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한 2,900억, 한 3,0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근보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걸 떠맡아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지난해 그것이 부결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올려보겠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한 83% 우리가 그럼 지원할게 라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병원 시설을 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적자가 발생되고 누적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상당한 그러니까 압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 정책 심의하는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논리가 이렇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지금 그러니까 침례병원을 완전히 맡기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플랜 B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부산시가 80%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 구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금 더 내서 그럼 부산시가 하나의 운영 주체로서 나서는 방안도 저는 플랜 B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궐선거에 대한 총평과 함께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유권자분들이시니까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결국 이번 뭐 보궐선거가 사실 아까 미니 일종 총선처럼 이렇게 보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순한 이 보궐선거의 차원을 넘어서 던지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던지는 의미를 국민의힘은 이 지금 국민이 그러니까 이 여당의 텃밭에서 압승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텃밭은 안방은 지켰지만 그러나 동진 전략에서 막혔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면 이 지역의 부산 지역의 현안,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침례병원의 문제라든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소극적인 측면을 보여왔다고 한다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진짜 선거를 의식한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당대당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전국의 파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제들, 산업은행이라든지 그 글로벌 특별 도시 같은 그런 법에 대해서 여야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보면 지역 입장에서 지역의 관점에서는 여야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사실 이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라는 것이 부산에 인기 없는 것이 단순한 뭐 지역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니다 말이죠. 이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의 관점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좀 천착을 해야 되겠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 이건 아닙니다. 지난번 민주당 우리 그때 그 구청장이라든지 그때 8대입니까? 그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